주태국 대사관 앞에서 태국 사람들이 한국 기업을 향해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기업이 임금을 주지 않고 태국인들을 이용한다고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내막에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게 되고 한국 기업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사브레입니다. 오늘은 국제개발학과 교수님의 강의가 있는 날이었죠. 강의가 시작되고 로버트 교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교수님은 프레젠테이션을 열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관계를 아시나요?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에 공장을 설립한 후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술 이전까지 하는 경우가 많죠. 이는 양국에 모두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선진국 노동조합들이 가끔 예기치 못한 일들을 벌이곤 하죠.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집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항상 옳았던 걸까요? 첫 슬라이드부터 도발적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뜨고 귀를 기울였어요. 로버트 교수님은 국제개발학계에서 현장 경험이 풍부한 분으로 유명했거든요. 2018년 영국에서 있었던 공공기관 민영화 반대 시위를 기억하시나요? 겉으로는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목적에 기반했던 사례입니다. 교수님은 영국 사례를 상세히 설명하셨어요. 실제로 영국 워터포드시의 공공기관 민영화 반대 시위는 노동자 권익보다는 지방선거를 앞둔 야당의 정치적 목적이 강했다고 하셨죠. 데이터와 인터뷰 자료를 보여주시며 설명하셨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또한 2020년 페루에서 있었던 광산 개발 반대 시위도 마찬가지죠.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허위 시위였습니다. 실제 피해를 입은 건 현지 노동자들이었어요.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저도 페루 사례는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교수님의 분석은 언론에서 접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이제 우리는 최근 벌어진 한 사건을 들여다볼 겁니다. 대상은 아시아의 개발도상국, 그리고 피해를 입은 쪽은 글로벌 한국 기업입니다. 저도 모르게 고개를 들었어요. 한국 기업이라니. 갑자기 가슴이 뛰었습니다. 국제개발학에서 한국은 항상 성공 사례로 언급되곤 했거든요. 50년 만에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변모한 나라니까요. 그런 한국의 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이 사례는 여러분이 뉴스에서 보았던 것과는 다른 측면에서 분석할 겁니다. 언론이 보도하지 않은 이면, 그리고 국제관계의 복잡성을 함께 살펴보죠. 저는 등을 꼿꼿이 세우고 노트북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표면보다 깊은 곳에 있구나. 교수님이 리모컨을 누르자 프로젝터 화면이 전환되었어요. 숫자들이 선명하게 나타났죠. 자, 여러분. 이 숫자들을 보세요. 미지급금 규모 70억 바트, 한화 약 2,900억 원. 피해 주장 업체 수 태국 하도급 업체 28곳. 표적 기업 삼성 E&A. 와, 액수가 어마어마하네. 강의실 곳곳에서 술렁거림이 일었어요. 저도 순간 충격을 받았죠. 2,900억 원이라니 한국 기업에 대한 제 인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으니까요. 이 숫자만 보면 누가 나쁜 사람처럼 보입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가장 유명하고 외국에 본사가 있는 기업인 삼성 E&A를 지목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저는 노트북에 삼성은 발주자 라고 적었다가 곧 물음표에 의문이 들었어요.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태국 방콕의 한 거리에서 촬영된 시위 장면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항의하는 모습이 보였죠. 건물 앞에는 태국어와 한국어로 된 안내판이 보였는데 대한민국 대사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 시위는 주태국 한국 대사관 앞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태국 현지 언론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죠. 제 눈은 피켓에 적힌 문구들을 따라갔어요. 삼성은 약속을 지켜라. 임금을 달라. 한국 대사관은 침묵하지 마라.
우리 가족은 굶고 있다. 태국어와 영어, 그리고 일부는 서툰 한국어로 적혀 있었어요. 교수님이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키셨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시위 장소는 태국 내 삼성 현장 사무소가 아닌 주태국 한국 대사관 앞이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의도가 읽히지 않나요? 직접 계약 당사자는 따로 있는데 글로벌 브랜드와 국가 이미지를 동시에 노린 겁니다. 옆자리에 제시카가 손을 들어 질문했어요. 교수님, 그럼 왜 시위자들은 삼성 사무실이 아닌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한 건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파헤쳐볼 첫 번째 수수께끼죠. 저는 노트북에 빠르게 왜 대사관 앞에서 시위하는가? 라고 입력했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태국 주요 언론사들의 헤드라인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모두 삼성을 지목하고 있었죠. 태국 언론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도했을까요? 모두 삼성이 태국 하청업체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프레임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성 E&A는 이 프로젝트의 발주자가 아니었어요. 태국 하청업체들과 직접 계약을 맺은 당사자도 아니었습니다. 강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학생들의 시선이 프로젝터와 교수님 사이를 바쁘게 오갔습니다. 저도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지금까지 봤던 것과 교수님의 말씀이 상충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럼 누가 발주자였던 거죠? 강의실 뒤쪽에서 누군가 질문했어요. 이 구조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삼성 E&A는 이 프로젝트의 발주자도 아니고 최종 지급 책임도 없었습니다. 실제 구조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하겠지만 여러분이 지금 알아야 할 것은 단순 숫자만으로는 진실을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저는 눈을 크게 뜨고 화면을 응시했어요. 숫자는 명확해 보였는데 뭔가 더 깊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국제 비즈니스의 현실입니다. 표면적인 숫자와 보도만으로는 진실을 알 수 없어요.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노트북에 빠르게 메모했어요. 숫자 뒤에 감춰진 진실. 왜 삼성만 타겟이 됐을까? 어떤 외부 요인이 있는 건가?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왜 그리고 누가 삼성만 공격하는 걸까? 교수님은 간단한 계약 구조도를 그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사건의 실제 계약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프로젝트의 최종 발주자는 타이오일, 태국의 국영 석유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전체 예산을 들고 있는 돈의 근원이죠. 교수님은 최상단의 상자에 타이오일이라고 적으셨어요. 그리고 그 아래로 화살표를 그리셨습니다. 타이오일은 태국의 국영 석유 회사로 매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라용 정유공장 확장 사업으로 총 예산이 약 27억 달러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였죠. 두 번째 상자에는 삼성 E&A라고 적으셨어요. 2단계, 타이오일은 EPC 계약, 설계, 조달, 시공을 한꺼번에 맡기는 계약을 삼성 E&A와 체결했습니다. 삼성이 이 프로젝트를 수주한 것은 세계적인 정유시설 건설 실적과 기술력 때문이었죠. 교수님은 EPC 계약의 특성을 더 설명하셨어요. EPC 계약은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흔히 사용되는 계약 방식입니다. 발주처는 하나의 기업에 전체 프로젝트를 맡기고 그 기업이 세부 설계부터 자재 조달, 시공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는 방식이죠. 삼성 E&A는 이런 계약을 체결했고 타이오일로부터 대금을 받아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세 번째 상자에는 태국 대형 하청업체라고 적으셨어요. 3단계, 그런데 삼성 E&A는 모든 공사를 직접 하지 않습니다. 규모가 워낙 크니까요. 그래서 삼성은 태국 내 몇몇 대형 하청업체들과 계약을 맺고 실질적인 현장 공사를 맡깁니다. 이 과정은 일반적인 EPC 프로젝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절차입니다. 교수님은 칠판 위 세 번째 상자에서 네 번째 상자로 화살표를 그리셨어요. 네 번째 상자에는 28개 중소 하도급 업체라고 적으셨습니다. 4단계, 마지막으로
이 대형 하청업체들이 다시 중소하도급 업체들, 즉 현재 시위를 벌이고 있는 28개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죠. 이들은 주로 현장 인력 공급, 자재 운반, 단순 작업 등을 맡았습니다. 교수님은 손바닥으로 구조 전체를 가리키며 강조하셨어요. 다시 말하자면 타이오일은 태국 국영 석유회사로 프로젝트의 최종 발주처입니다. 삼성 E&A는 EPC 계약자죠. 설계, 조달, 시공을 일괄 수행하지만 하도급 계약은 대부분 태국 현지 대형업체가 맺습니다. 교수님은 다시 칠판으로 돌아가 1단계와 4단계 사이에 빨간색 점선을 그리셨어요. 그리고 그 옆에 직접 계약 X라는 표시를 굵게 써넣으셨습니다. 이 말은 곧 삼성 E&A는 이 28개 하도급 업체와 직접 계약을 한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피해자들은 그들을 향해 시위를 했을까요? 그들이 제일 유명하니까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교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제 쪽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정확합니다. 삼성은 태국 국민 누구나 아는 이름입니다. 익숙한 로고,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외국 기업. 반면 실제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하청업체는 익명에 가깝습니다. 언론도 정치적 이유로 그들의 이름을 제대로 밝히지 않아요. 교수님은 칠판에 3가지 요점을 적으셨어요. 이것은 태국 정치의 구조적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현 태국 총리 패통탄 친나왓은 공개적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최우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중국 기업과의 합작 사업을 확대 중이죠. 그리고 주목할 점은 외국 기업 문제는 정부 비판을 피하려 의도적으로 축소 보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앞쪽에 앉은 학생이 질문했어요. 그렇습니다. 삼성 같은 외국 기업이 표적이 되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국제 이미지, 정치적 안전판, 언론의 관심 유도, 그리고 한국 기업에 대한 감정적 거리감이 겹친 복합적인 결과죠.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신 듯 했어요. 그리고 다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이 사건은 또한 개발도상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행정 시스템의 미비함과도 연관됩니다. 타이오일이 삼성 E&A에 대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삼성 E&A가 태국 대형 하청업체에 제대로 지급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투명한 시스템이 부재한 거죠. 저는 노트북에 빠르게 교수님의 말씀을 타이핑했어요. 언론이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진실은 시위에서 왜곡된다.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이번에는 감춰진 정치적 배경이라는 제목이 화면에 떴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계약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맥락을 살펴봐야 합니다. 교수님이 클릭하자 태국 총리 패통탄 친나왓의 사진이 나타났어요. 그녀는 정장을 입고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 아래에는 그녀의 발언이 인용되어 있었습니다. 내 몸에는 중국의 피가 흐르고 있다. 교수님은 발언의 맥락을 설명하셨어요. 이 발언은 패통탄 친나왓이 중국 방문 당시 한 말입니다. 단순한 수사가 아닌 그녀의 정치적 지향을 분명히 보여주는 발언이죠. 현재 태국 정부는 중국과의 외교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과의 협력보다는 중국 기업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확장시키려 하죠. 교수님은 또 다른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이번엔 나이든 남성의 사진이었습니다. 이분은 탁신 친나왓 전 총리입니다. 패통탄 총리의 아버지죠. 그는 2006년 군사 쿠데타로 실각한 후 망명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8월 13년 만에 태국으로 귀국했어요. 이 시기적 일치는 우연이 아닙니다. 탁신 일가는 오랫동안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어요. 그의 아버지가 총리를 했을 때부터 중국과의 협력을 강조했고 현재 탁신 친나왓은 망명 이후 태국으로 복귀해 패통탄 총리를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여러 태국 언론의 헤드라인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언론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태국의 주요 언론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다뤘을까요? 교수님은 헤드라인들을 하나씩 짚어가며 설명하셨어요. 삼성, 태국 노동자들에게 임금 체불, 방콕 포스트. 한국 기업의 약속 불이행, 태국 가족들 생계 위협, 태국 라트. 대사관 앞 시위, 삼성의 책임 물어, 더 네이션 태국. 이 헤드라인들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모두 삼성이라는 이름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실제 계약 구조, 누가 직접적인 지급 책임이 있는지, 왜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분석은 전혀 없었어요. 교수님은 잠시 멈추셨다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이번에는 같은 시기 중국 관련 보도들이었습니다. 중국, 태국 새 경제협력, 일자리 창출 기대, 방콕 포스트. 중국 투자 확대로 태국 경제 회복세, 태국 라트. 친나와 정부, 중국과의 관계 강화로 경제 부흥 약속, 더 네이션 태국. 이 대조적인 보도 태도를 봐주세요. 같은 언론사들이 중국과 관련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톤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태국 정부의 의도적인 언론 통제와 방향성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교수님은 다시 처음 구조도로 돌아가셨어요. 요약하자면 삼성 E&A는 이 사건에서 억울하게 지목되었고 그 원인에는 태국 정부의 의도적 침묵이 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한국 기업보다는 중국 기업의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한 태국 정부의 계략이었던 것이죠. 저는 이 모든 내용을 열심히 노트북에 기록했어요. 국제 정치의 복잡함이 실제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교수님은 이제 강의의 후반부로 접어들었어요. 프로젝터의 진짜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제목이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사건의 계약 구조와 그 배후에 있는 정치적 맥락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사건의 결과와 실제 영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수님은 삼성 E&A의 태국 내 활동 성과를 보여주는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삼성 E&A가 태국에서 실제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입니다. 이 회사는 해당 프로젝트에서 수천 명의 태국인을 고용했습니다. 정확히는 5,200명의 현지 인력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죠.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또한 삼성 E&E는 태국 내 엔지니어링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 이전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약 200명의 태국 엔지니어들이 한국에서 특별 교육을 받았고 첨단 정유 시설 운영 기술을 배웠죠. 이는 단순한 건설 계약을 넘어 태국의 기술 역량 향상에 기여한 활동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태국 내 취업률과 관련된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이 프로젝트가 진행된 라용 지역의 취업률은 무려 38% 상승했습니다. 이는 직접적으로 이 프로젝트의 영향이었죠. 또한 삼성 E&A는 지역 학교 지원, 인프라 개선 등 사회 공헌 활동에도 약 200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멈추시고 강의실을 둘러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위 사건으로 인해 삼성은 국제적인 이미지에 상당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요. 몇몇 국제 언론들은 이 사건을 단순화해서 한국 대기업의 갑질이라는 프레임으로 보도했죠.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러면 이건 오해이자 정치적 이용인 건가요? 교수님은 제 질문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구조적 이해 부족과 정치적 계산, 그리고 국제기업 이미지에 대한 무지까지 얽혀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태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상당한 경제적 기여를 해왔어요.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한국 기업들의 태국 내 투자 현황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태국에 약 9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이를 통해 약 4만 5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죠. 특히 제조업과 기술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은 단순히 공장을 짓는 것을 넘어 기술 이전과 현지 인력 양성에 집중해왔습니다. 교수님은 삼성뿐만 아니라 다른 한국 기업들의 사례도 보여주셨어요. LG전자의 현지 기술 인력 양성 프로그램, 현대자동차의
태국 내 부품 생태계 구축 프로젝트 등이었죠. 한국 기업들의 이런 활동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투자액 이상의 가치를 가집니다. 기술 이전, 관리 노하우 전수, 글로벌 시장 접근성 제공 등 무형의 자산을 태국 사회에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국제 비즈니스가 얼마나 복잡한 정치적, 사회적 맥락 속에서 운영되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단순히 경제적 성과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복잡한 환경을 이해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저는 이 모든 내용을 꼼꼼히 기록했어요. 특히 숫자와 통계 너머에 있는 실제 이야기를 볼 수 있는 기회였죠. 강의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누가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인가라는 제목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이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복잡한 계약 구조, 그 배후의 정치적 의도, 그리고 실제 영향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 하루 안에 우리가 본 것들은 현실에서 매일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례 연구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상황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태국 경제 전문가들 중에서도 이런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방콕 대학의 수티퐁 쭈능콩 교수는 태국 정부의 중국 편향 정책이 장기적으로 태국 경제의 자율성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여러 경제 분석가들은 이런 불공정한 기업 표적화가 장기적으로 태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서 철수하게 되면 약 4만 5천 개의 직접 일자리와 12만 개 이상의 간접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죠. 실제로 삼성은 이미 태국 내 신규 투자를 축소하고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로 자원을 재분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라용 프로젝트 이후 계획되었던 제2공장 건설도 무기한 연기된 상태입니다. 이는 단기적인 정치적 이득을 위해 장기적인 경제 발전을 희생하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교수님은 칠판에 몇 가지 요점을 적으셨어요.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과의 협력이 심화될수록 태국의 경제적 주권이 잠식될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이미 라오스, 캄보디아 등 주변국이 중국 자본에 크게 의존하면서 겪고 있는 문제들이 태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죠. 흥미롭게도 동남아시아에서 한국 기업의 이미지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문화적 친밀감, 적절한 기술 수준, 현지화 노력 등으로 인해 많은 국가에서 선호됩니다. 그럼에도 태국 정부가 중국을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분석가들은 친나왓 가문이 중국으로부터 막대한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고 추측합니다. 탁신 친나왓의 망명 시절 중국에서의 활동, 그리고 귀국 이후 급격히 친중 정책이 강화된 점이 이를 뒷받침하죠. 이는 공식적으로 증명된 사실은 아니지만 많은 정황이 그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언론은 이런 복잡한 사안을 제대로 조명하지 않았고 정부는 침묵했고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고 싶었던 이야기만 믿었습니다. 그 결과 진실은 왜곡되었고 특정 기업은 부당하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국제개발학을 공부하는 여러분은 표면적인 현상 너머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합니다. 숫자만이 아닌 그 배후의 맥락과 진실을 찾아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교수님의 강의는 마무리되었습니다. 강의실을 나서면서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국제개발학을 선택한 이유를 다시 한번 떠올렸어요. 단순히 성장 지표나 원조 금액이 아닌 실제 인간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싶었으니까요. 나는 이 이야기를 잊지 않을 거야. 진실은 단순하지 않다는 걸 배웠으니까. 저는 캠퍼스를 걸으며 결심했어요. 언젠가 저도 숨겨진 진실을 밝히는데 기여하고 싶다고. 오늘의 강의는 끝났지만 제 여정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이미지를 나쁘게 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유명한 삼성 기업을 비난하는 태국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태국 정부 측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이미지를 안 좋게 만들려 하는 사실에 충격을 받게 되었고, 태국 국민들도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태국의 지진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또 다른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태국은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그들은 어느 한 나라를 그리워하며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나라의 엄청난 기술력에 세계가 충격을 받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미국 동부의 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레이입니다. 교양 학점이 필요해서 신청한 국제협력과 외교 수업이었는데, 이 수업은 저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던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으로 강의가 시작됐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물과 외교, 자연재해 속 국제협력의 진정성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태국에 관한 슬라이드가 스크린에 나타났고, 저는 노트북을 열어 필기를 준비했습니다. 최근 태국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태국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논타부리 지역 주민들이 오염된 운하로 인해 심각한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논타부리는 방콕 바로 옆에 있는 수도권 지역입니다. 최근 북쪽에서 발생한 지진은 이 지역까지 미세한 흔들림을 전달했고, 특히 낡은 운하 시스템을 더 악화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논타부리의 클롱끄르어 운하는 악취와 쓰레기, 벌레들로 오염이 극심해졌습니다. 교수님은 영상 하나를 보여주셨어요. 기자가 파크레군 짜랭와타나 38번 골목 앞 클롱끄르어 운하를 찾은 장면이었죠. 화면 속 운하는 정말 끔찍했어요. 물이 완전히 검은색으로 변해 있었고, 악취가 심하다는 게 영상만 봐도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온갖 쓰레기가 가득했어요. 음식물 쓰레기, 비닐봉지, 술병, 광고판, 나무 조각, 주방용품, 심지어 구더기까지 보였죠.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운하가 썩어 있고, 청소를 해도 금세 다시 원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저는 그 모습에 충격을 받았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환경이었죠. 주민들이 악취는 물론 다양한 벌레들의 번식으로 건강 문제까지 겪고 있다니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주민들은 당국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물이 다시 맑아지길 바란다고 호소하고 있어요. 또한 주민들도 함께 협조해 운하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죠. 교수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건 단순한 수질 오염이 아닙니다. 생활 기반이 무너진 것이고, 복구의 시작점은 물입니다. 그리고 나서 교수님은 운하의 개념을 설명해 주셨어요. 운하는 물류, 농업, 생태 흐름을 유지하는 인공수로로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도시 시스템에 필수적이라고 하셨죠. 자연재해로 운하가 오염되면 복구 속도가 급격히 늦어지며 전염병 확산, 식수 부족, 경제활동 중단 같은 2차 재해로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IT 대지진, 파키스탄 홍수 등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때마다 수질 복구가 가장 늦은 분야 중 하나였죠.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물이 단순히 마시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 지역의 생명줄이자 문명의 기초라는 사실을요. 태국의 지진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오염된 운하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삶 전체를 위협하는 존재였던 거죠. 자연재해 이후의 복구에서 물 관리가 이렇게 중요한 요소였구나. 이 강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궁금해졌어요.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그런데 의외의 내용이 등장했죠. 바로 한국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태국의 상황과 대조되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한국의 정수기술과 국제기여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국은 천연자원이 풍부한 나라는 아니지만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정수기술과 수질관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몇 가지 놀라운 통계를 보여주셨어요. 한국의 전국 상수도 보급률이 99.9%에 달하고
수돗물을 직접 마실 수 있는 지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기준을 초과 달성한 수질 지표와 고도, 정수 처리 시설 도입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기술력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죠. 더 놀라운 건 한국이 이런 기술력을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방식이었어요. 과거 필리핀에 태풍이 왔을 때,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발생했을 때, 한국은 이동식 정수 설비와 기술 인력을 신속하게 파견했다고 합니다. 유럽의 일부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더 분명해집니다. 이탈리아나 그리스 같은 나라들은 물 공급이 불안정하고 석회질이 높은 물로 인해 장기적인 음용이 어렵습니다. 저는 정말 놀랐어요. 평소 유럽이 모든 면에서 앞서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물 관리 기술에서는 한국이 더 뛰어나다니. 이런 한국의 물 관리 기술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자연재해 속 국제 협력의 중요한 사례가 됩니다. 자, 이제 다시 태국 상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교수님이 슬라이드를 넘기자 태국 총리의 사진이 나타났어요. 패통탄 친나와 총리였죠. 그녀의 표정이 무척 심각해 보였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지진 이후 태국의 운하들이 심각하게 오염되면서 대규모 수질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식수원이 완전히 오염되어 주민들이 외부 지원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교수님은 태국 언론의 보도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지진 직후 물난리가 난 거리, 쓰레기로 가득 찬 운하, 그리고 물을 구하기 위해 줄을 선 주민들의 모습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태국 총리 패통탄 친나왓은 지난주 공식 성명을 통해 한국의 정수 기술을 지목하며 긴급 기술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교수님은 태국 총리의 연설 일부를 영어로 번역해서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정수 기술을 가진 한국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한국 정부가 우리의 요청에 응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교수님의 표정이 좀 묘하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있습니다. 교수님은 태국과 중국 지도자들이 악수하는 사진들을 보여주셨어요. 그간 태국은 중국과의 밀착 외교에 중점을 두면서 한국과의 기술 교류를 소홀히 해왔습니다. 특히 수질 관리와 정수 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여러 차례 도움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태국은 고마움을 몰랐죠. 화면에는 한국, 태국 기술협력회의가 취소된 기사들이 나왔어요. 태국은 중국의 1대1로 정책에 적극 동참하며 중국의 기술과 인프라에 의존해왔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위기 상황에서 중국의 수질 관리 기술은 태국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멈추더니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국제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를 오늘 배우게 될 겁니다. 필요할 때만 고개를 숙이는 외교는 결국 관계를 망친다는 것이죠. 태국은 이제서야 한국의 기술적 우위를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동안의 외교적 행보가 얼마나 빠른 지원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교수님의 설명이 끝나자 손을 든 학생이 있었어요.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한국의 물 기술이 정말 그렇게 뛰어난가요? 제가 알기로는 선진국들 대부분이 좋은 수질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텐데요. 특별히 한국이 두드러진다는 게 좀 의아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저도 처음 이 주제를 연구할 때 같은 의문을 가졌었죠. 한국의 물 기술이 정말 그렇게 특별한가? 이제 제가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은 여러 통계 자료와 그래프를 보여주셨어요. 우선 한국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수돗물 수질을 자랑합니다. 특히 미생물 안전성과 화학물질 관리 측면에서 상위권에 속해요. 화면에는 OECD 국가들의 수질 관련 순위표가 나타났고 한국은 최상위권에 있었어요. 미국과 태국은 보이지 않았죠. 또한 세계보건기구 WHO의 평가에서도 한국은 모든 기준을 100%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의 많은 국가들도 달성하지 못한 성과이죠. 교수님은 계속해서 새로운 자료들을 보여주셨어요.
국제정수기술 박람회에서도 한국 기업들과 연구기관들은 다수의 상을 수상해왔어요. 특히 멤브레인 필터 기술과 스마트 물 관리 시스템 분야에서는 세계를 선도하고 있죠. 유엔 개발계획 UNDP도 한국의 수질 관리 시스템을 아시아에서 가장 신뢰받는 시스템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우수성을 넘어 시스템 전반의 신뢰성을 인정받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교수님은 슬라이드를 넘겨 몇 가지 실제 사례를 보여주셨어요. 실제 사례를 통해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서울시에서는 한강 수돗물인 아리수로 매년 외국 대사관 시음 행사를 개최합니다. 외교관들이 직접 마시고 그 품질을 인정하는 행사죠. 세계환경포럼에서는 한국의 스마트 정수 시스템이 여러 차례 소개됐는데 이 시스템은 수질 향상뿐만 아니라 탄소 배출량도 크게 줄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례 하나를 들자면 일본 관광객들이 한국 호텔에 묵을 때 이 수돗물을 그냥 마셔도 되나요? 라고 자주 물어본다고 합니다. 일본도 선진국이지만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는 문화가 적은 편이거든요. 반면 한국은 수돗물을 직접 마셔도 될 만큼 깨끗하다는 신뢰가 있죠. 강의실에서 작은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저도 미소를 지었죠. 한국은 물을 단순히 자원으로 소비하는 게 아니라 기술로 정화해 미래를 준비하는 나라입니다. 교수님의 이 말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단순한 사실을 넘어 한국의 철학을 보여주는 문장 같았거든요. 저는 그 문장에 별표를 치며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혹시 해외여행 갔을 때 샤워 후 피부가 가렵거나 두드러기가 난 경험이 있나요? 몇몇 학생들이 손을 들었고 저도 머뭇거리며 손을 들었어요. 멕시코 여행 때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많은 외국인들이 다른 나라를 방문해서 샤워를 하면 피부에 두드러기가 나거나 가려움증을 경험합니다. 이는 물속에 함유된 미네랄이나 염소 처리 방식이 달라서 생기는 현상이죠. 하지만 흥미롭게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이런 문제를 거의 보고하지 않습니다. 교수님은 한국의 수돗물 처리 과정 도표를 보여주셨어요. 한국의 정수 시스템은 피부 친화적인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물속의 염소와 기타 화학물질의 균형이 인체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마시는 물뿐만 아니라 생활용수의 품질까지 고려한 결과죠. 저는 이 사실이 정말 놀라웠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당연하게 여기는 샤워 후 가려움증이 한국에서는 거의 없다니 물 관리가 정말 섬세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였죠. 깨끗한 물은 단지 건강과 생존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의 산업 경쟁력까지 좌우하는 자산입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갑자기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지셨어요. 혹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왜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인지 아시나요? 학생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답을 찾으려 했어요. 누군가 기술력이요라고 대답했죠. 물론 기술력도 큰 요인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바로 한국의 깨끗한 물 덕분이기도 하죠. 교수님의 설명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물과 반도체가 무슨 관계가 있지?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반도체 공정에는 초순수 울트라 퓨어 워터가 필수적입니다. 반도체 칩을 제조할 때 사용되는 물은 일반 식수보다 수천 배 더 순수하고 깨끗해야 하죠. 교수님은 반도체 공장의 정수시설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한국은 수질 자체가 깨끗할 뿐만 아니라 초순수 정제 설비에 대한 기술도 세계적으로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숨겨진 비결 중 하나죠. 교수님은 대만과 인도의 사례도 언급하셨어요. 일부 국가에서는 초순수 확보가 어려워 공장 운영이 중단된 사례도 있다고 하셨죠. 한국에서는 수도에서 나오는 물조차 정제 효율이 높아 반도체 공정에 최적의 조건을 제공합니다. 이는 산업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요소죠.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습니다. 이제 태국의 요청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은
UN과 WHO 로고가 있는 보도 자료들을 화면에 띄우셨어요. 태국의 갑작스러운 한국에 대한 도움 요청은 국제사회, 특히 UN과 WHO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상당한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비판을 받는 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전문가들은 태국 정부의 늦장 대응과 선택적 외교 방식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WHO의 수질 관리 책임자는 재난 관리는 평소의 협력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죠. 화면에는 CNN과 BBC의 인터뷰 영상이 재생됐어요. UN 물 관리 전문가가 인터뷰에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을 무시하다 위기 때만 찾는 모습은 신뢰를 잃게 만든다는 비판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말이 앞서 교수님이 하셨던 필요할 때만 고개를 숙이는 외교는 관계를 망친다는 말과 연결되는 것 같아 메모했어요. 한국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NGO들은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어요. 교수님은 한국 NGO 단체들의 성명서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인도주의만으로 계속 도울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제협력이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상호 호혜적인 관계여야 한다고 주장하죠. 솔직히 저도 그 의견에 동의했어요. 필요할 때만 도움을 요청하고 평소에는 무시한다면 그건 진정한 협력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한국 정부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화면에는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브리핑 영상이 나왔어요. 한국 정부는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태국의 기초정수 설비와 기술 인력을 파견을 고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가 간 관계와 인도주의적 지원은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이죠. 저는 한국 정부의 결정이 자랑스러웠어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국제 협력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국제 외교의 현실입니다. 한편으로는 전략적 이해관계를, 다른 한편으로는 인도주의적 가치를 저울질해야 하는 상황이죠. 교수님의 말씀에 강의실은 조용해졌어요. 학생들이 각자의 생각에 잠긴 것 같았습니다. 저도 국제관계의 복잡함을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정답이 없는 문제, 그것이 국제 정치의 현실인 것 같았죠. 정치적 논쟁을 넘어 실제 태국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에 태국 지진 피해 지역의 사진들을 보여주셨어요. 무너진 집, 대피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그리고 물통을 들고 줄 서 있는 주민들의 모습이 차례로 나타났죠. 지진으로 인해 더 심각한 것은 오염된 물로 인한 질병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교수님은 현지 병원의 상황을 보여주는 영상을 틀어주셨어요. 의료진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기다리고 있었죠. 장티푸스, 대장균 감염 등 수인성 질병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들의 상황이 심각하죠.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 실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가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태국 국민들 사이에서 2021년 홍수 당시의 기억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수님은 2021년 태국 홍수 상황과 한국의 지원 활동을 보여주는 영상을 틀어주셨어요. 2021년 태국은 심각한 홍수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긴급 정수 장비를 파견하고 기술 인력을 보내 신속하게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죠. 화면에는 한국 구호대의 활동 모습과 작동 중인 정수 설비가 보였어요. 그 옆에는 깨끗한 물을 받아가는 태국 주민들의 밝은 표정도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 태국 언론은 한국의 도움 덕에 물 문제는 단 5일 만에 해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다른 어떤 국가의 지원보다도 빠른 속도였죠. 화면에는 태국 신문의 헤드라인이 번역되어 나타났어요. 한국의 신속한 지원, 5일 만에 정상화된 식수 공급. 이 경험이 태국 국민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어 지금 상황에서도 한국의 지원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교수님은 소셜미디어 포스트들을 보여주셨어요.
태국어로 된 글들이었지만 번역이 함께 제공됐죠. 한국처럼 신속하게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있을까요? 2021년처럼 한국이 도와준다면 우리는 곧 회복될 수 있을 거예요.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태국 정부는 외교적으로 중국을 우선시했지만 국민들은 한국의 실질적인 도움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국가 간 외교와 국민 차원의 인식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죠. 저는 이 상황이 정말 복잡하다고 느꼈어요. 정부 차원의 외교적 결정과 실제 국민들의 필요가 충돌하는 모습이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외교와 인도주의적 지원이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어떤 국가가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느냐가 국민들의 마음속에 더 오래 남게 되죠. 이제 마지막으로 중국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은 중국과 태국 정상의 만남을 보여주는 사진 몇 장을 화면에 띄우셨어요. 태국은 이번 위기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중국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해왔기 때문에 당연한 선택이었죠. 화면에는 베이징에서 열린 태국, 중국 정상회담 장면이 나왔어요. 중국 지도자와 태국 총리가 악수하는 장면이었죠. 하지만 결과는 많은 이들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중국은 상징적인 방문과 외교적 지지 표명에 그쳤을 뿐 실질적인 기술 지원은 제공하지 않았어요. 교수님은 중국의 공식 성명서를 보여주셨는데 구체적인 지원 내용 없이 태국과의 연대를 강조하는 문구만 있었어요. 태국 현지에서는 중국은 말만 있고 손은 없다는 평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필요한 정수 기술과 장비 지원 대신 정치적 수사만 남발했다는 비판이죠. 화면에는 태국 현지 신문의 비판적인 사설들이 번역되어 나왔어요. 저는 이런 국제관계의 현실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반면 한국은 과거에 엄청난 도움을 줬고 정수 기술자들과 휴대용 정수 설비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죠. 이 상황에서 태국 현지에서는 SNS와 언론을 통해 우리는 한국을 그리워한다는 표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태국어로 해시태그 한국을 그리워합니다. 해시태그가 달린 수많은 소셜미디어 포스트들이 나타났어요. 한국의 도움에 감사했다는 내용, 2021년 홍수 때의 긍정적 경험을 공유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죠. 이것이 바로 국제협력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교수님은 모든 슬라이드를 내리고 강단 앞으로 나오셨어요.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며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교수님은 화면에 두 문장을 띄우셨어요. 외교는 평소에 다져야 한다. 도움은 순간이지만 신뢰는 관계를 유지하는 힘이다. 국제관계에서 진정한 협력은 위기 상황에서만 발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적인 교류와 관계 구축이 위기 때 진정한 협력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강의실은 조용했어요. 모든 학생들이 교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례에서 배워야 할 점은 국제 협력이 단순한 정치적 수사나 외교적 수완을 넘어 실질적인 기술과 인도주의적 지원으로 구체화될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교수님은 학생들을 둘러보며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여러분이 미래의 외교관, 정책 기반자, 국제관계 전문가가 된다면 이 사례를 기억해 주세요. 진정한 국제 협력은 상호 신뢰와 실질적 지원에서 비롯됩니다. 강의가 끝나고 저는 노트북을 닫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하루짜리 특강이었지만 제 세계관을 크게 바꿔놓은 시간이었습니다. 캠퍼스를 걸어 나오며 생각했죠. 물은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외교의 도구이자 국제 협력의 상징이구나. 오늘의 강의는 제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학기에는 꼭 국제개발과 협력 관련 수업을 더 들어봐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물 한 모금을 마시며 이제는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된 이 투명한 액체에 새삼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작은 물방울 하나가 세계를 연결하는 가장 강력한 외교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정수와 관련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태국의 현재 위기에 과거 한국이 생각날 정도로 큰 힘이 되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고, 한국에서 깨끗한 물을 마시면서 샤워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 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태국은 현재 충격적인 상황에 빠졌습니다. 태국 총리는 철도 공사를 진행하던 국가를 뿌리치고 다른 나라를 선택했는데요. 이런 선택은 태국 총리의 역대급 실수라는 비판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결국 철도 공사 상황은 큰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태국 총리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레이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오후, 하버드 대학교의 강의실은 늘 그렇듯 조용했어요. 저는 평소처럼 앞에서 세 번째 줄 창가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아시아 경제 발전론 수업이 있는 날이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카터 교수님이 강단에 서시자 강의실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교수님은 오늘 수업 자료를 스크린에 띄우셨는데 뭔가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스크린에는 태국의 방콕 전경이 떴어요. 고층 빌딩들 사이로 멈춰선 건설 크레인들이 보였죠. 저는 그 광경이 너무나도 낯설었습니다. 최근 태국의 뉴스를 보신 분이 있나요? 교수님의 질문에 강의실은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네, 제가 봤어요. 방콕의 고속철도 프로젝트가 무기한 연기되었다는 기사였죠. 카터 교수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레이, 왜 태국의 인프라 개발이 이렇게 지연되고 있을까요? 순간 강의실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죠. 저는 잠시 생각을 정리한 후 대답했어요. 글쎄요. 최근 태국 정부가 추진하는 프로젝트들이 대부분 중국과 연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중국과의 협력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교실 뒤쪽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몇몇 학생들이 동의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죠. 흥미로운 관점이에요. 하지만 그건 결과일 뿐, 진짜 원인은 아닙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스크린에는 2023년 이전의 방콕 모습이 보였죠. 활기찬 건설 현장들, 곳곳에서 진행되는 개발 프로젝트들, 그리고 한국 기업들의 로고가 선명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례를 공부하게 될 겁니다. 한 국가의 선택이 어떻게 그 나라의 미래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는지 말이죠. 교수님의 목소리에는 무게감이 실려 있었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국가 중 하나였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태국이 현재 직면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교수님은 칠판에 큰 글씨로 스트레이티직 초이스 전략적 선택이라고 적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죠. 국가의 발전은 누구와 협력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태국이 어떤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살펴볼 거예요. 교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스크린에는 새로운 이미지들이 나타났어요. 2020년대 초반 태국의 모습이었죠. 저는 그 사진들을 보면서 작년 방콕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죠. 불과 3, 4년 전의 태국은 지금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카터 교수님은 레이저 포인터로 사진 속 현장들을 하나씩 가리키셨어요. 방콕 외곽의 거대한 철도 공사 현장, 도심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부지,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단지까지 모든 현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로고가 선명하게 보였죠. 당시 한국은 태국의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였어요. 특히 인프라 개발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죠. 스크린에는 구체적인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총 투자 금액 수십억 달러,
연간 경제 효과, 일자리 창출 예측치. 그 숫자들이 말해주는 규모가 어마어마했어요. 현대건설은 방콕 치앙마이 구간 고속철도 프로젝트의 핵심 계약자였습니다. KTX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이 프로젝트는 태국의 교통 혁신을 이끌 것으로 기대됐죠. 저는 재빨리 노트북에 내용을 정리했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두산은 방콕 외곽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주도했고, 삼성 엔지니어링은 태국 동부의 신재생 에너지 단지 조성을 맡았어요.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모두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앞줄에 제임스가 손을 들었죠. 교수님, 그렇게 잘 진행되던 프로젝트들이 왜 갑자기 중단된 거죠?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하도록 하죠. 먼저 당시의 상황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스크린에는 이제 태국 현지 언론의 보도 자료들이 띄워졌어요. 한태 협력 관계, 새로운 높이에 도달하다. 태국 엔지니어들, 한국의 기술을 배우다. 모두 희망적인 헤드라인들이었죠. 특히 주목할 점은 기술 이전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단순히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을 넘어 태국의 기술 발전을 실질적으로 도왔어요. 현지 엔지니어 교육 프로그램, 기술 연구소 설립, 장학금 지원까지 이런 노력들이 있었죠. 저는 문득 작년 방콕에서 만났던 대학생 친구들이 생각났어요. 그들은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고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것이 꿈이라고 했었죠. 잠시 태국의 철도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터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태국의 낡은 철도 시스템이 한눈에 들어왔죠. 태국의 철도망은 19세기 말에 구축된 이후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단선 철도이고 방콕에서 치앙마이까지 가는데 무려 10시간이 넘게 걸리죠. 이는 자동차로 가는 것보다도 느린 속도예요.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최신 철도 시설이 보였습니다. 반면 다른 아세안 국가들은 철도 현대화에 적극적이었어요. 베트남은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일본과 협력하여 고속철도를 건설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어서 한국이 태국에 제안했던 철도 개발 계획이 나왔어요. 한국은 태국에 KTX 수준의 고속철도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방콕에서 치앙마이까지 2~3시간이면 갈 수 있는 획기적인 계획이었죠. 더불어 AI 기반의 스마트 운영 시스템과 전문 인력 양성까지 포함된 종합 패키지였어요.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태국 친구들이 왜 그토록 한국 기업에서 일하고 싶어 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2020년대 초반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도 급증했고 기술 혁신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죠.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교실을 둘러보셨어요. 모든 학생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왜 태국은 이렇게 성공적이었던 한국과의 협력을 포기했을까요? 그리고 그 선택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강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과 1년 사이에 이렇게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려는 순간 그동안 조용히 있던 마이클이 손을 들었습니다. 혹시 더 큰 이익을 제안한 새로운 파트너가 나타난 건가요? 교수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바로 그겁니다. 이제 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2024년 패통탄 친나왓 정부 출범 당시의 뉴스 기사들이었죠. 2024년 태국의 새로운 정부는 매우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기존의 한국과의 협력 관계를 축소하고 중국과의 협력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었죠. 저는 그 시기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태국인 불법 체류자 관련 사건이 발생하면서 양국 관계가 급격히 냉각되었던 때였죠. 교수님, 당시 한국 정부가
태국인 입국 심사를 강화했던 것도 영향이 있었나요? 제 질문에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레이. 하지만 그건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했죠. 사실 태국 정부가 자국민의 불법 체류 문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태국 정부는 이를 인정하기보다는 한국을 비난하는 쪽을 선택했어요. 스크린에는 당시 태국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더 강한 파트너를 원한다. 중국은 우리의 주권을 존중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 교수님은 이 발언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죠. 이런 발언들이 태국 내 반한 감정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한국 기업들이 태국을 떠나게 됐죠. 현대건설은 베트남으로, 삼성 엔지니어링은 인도네시아로 거점을 옮겼어요. 저는 노트북에 빠르게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때 앞자리에 사라가 손을 들었어요. 그럼 한국 기업들이 떠난 자리를 중국 기업들이 채운 건가요? 정확합니다. 태국은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에 전면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고속철도, 스마트시티, 신재생 에너지 사업 등 기존의 한국 기업들이 추진하던 모든 프로젝트가 중국 기업들에게 넘어갔죠.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한국의 농업기술지원센터 코피아가 태국에서 철수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영향은 인프라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았어요. 한국의 코피아는 그동안 태국의 농업 현대화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철수하게 되면서 태국의 농업 기술 혁신도 큰 타격을 입었죠. 강의실 뒤쪽에서 토머스가 질문했어요. 중국과의 협력은 성공적이었나요? 교수님은 쓴웃음을 지으셨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태국 정부의 선택이 얼마나 근시안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될 거예요. 저는 창 밖을 잠시 바라보았어요. 작년 방콕에서 만났던 친구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한국 기업에서 일하겠다던 그들의 꿈은 이제 어떻게 된 걸까요? 여러분, 국가 간의 관계는 매우 복잡합니다. 때로는 작은 문제가 큰 갈등으로 번질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입니다. 태국 정부는 자국의 문제를 인정하고 해결하기보다는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의 대가는 갑자기 교실 뒤쪽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뒤를 돌아보았죠. 평소에는 조용히 수업을 듣던 태국 유학생 수파차이였어요. 그녀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중국은 우리의 문화를 존중해주고 까다로운 조건을 달지 않았어요. 태국 정부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순간 교실이 술렁거렸어요. 교수님은 차분히 수파차이를 바라보셨죠. 한국은 우리를 무시했어요. 태국인이라고 입국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그런 나라와 협력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저는 수파차이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감정적인 대응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때 교수님이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수파차이 학생, 불법 체류자 문제는 어느 나라에서나 민감한 사안이죠. 한국 정부의 대응은 자국 법질서 유지를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객관적인 수치로 이야기해보죠. 스크린에는 태국의 최근 인프라 개발 현황이 그래프로 나타났어요. 제가 작년에 보았던 활기찬 건설 현장들이 모두 멈춰있는 모습이었죠. 한국 기업들이 떠난 후 중국 기업들이 프로젝트를 이어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교수님은 레이저 포인터로 프로젝트 지연 현황을 가리키셨어요. 방콕 치앙마이 고속철도는 예상 완공일보다 5년이나 지연되었고 예산은 초기 계획의 2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그래프를 가리키며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태국의 지형은 매우 특수합니다. 방콕 일대의 연약지반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하죠. 한국 기업들은 이미 인천 송도 개발 과정에서 비슷한 연약지반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었어요. 실제로 송도는 바다를 매립한 부지인데도
집안 침하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죠. 스크린에는 공사가 중단된 현장의 모습이 나왔어요. 반면 중국 기업들이 적용한 공법은 태국의 집안 특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우기가 되자 집안 침하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이미 지어진 구조물에 균열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설계를 완전히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스마트시티의 설계도와 현재 모습이 대비되어 있었습니다. 스마트시티의 경우는 더 심각했습니다. 한국은 송도에서 이미 스마트 교통 시스템, 자동 쓰레기 수거, 통합 관제센터 등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어요. 세종시에서는 한 단계 더 발전된 AI 기반 도시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죠.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태국의 기후와 생활 방식에 맞는 맞춤형 시스템을 제안했었습니다. 스크린에는 현재 방콕 외곽의 스마트시티 부지가 보였어요. 보시다시피 현재는 기초 공사만 끝난 채 방치된 상태입니다. 통합 운영 시스템 설계에 오류가 발견됐고, 도시 인프라의 핵심인 전력망과 통신망 설계를 완전히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이는 단순한 시공 경험이 아닌 실제 운영 경험의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죠. 교수님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지연으로 예정됐던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마저도 줄줄이 취소되었다고 해요. 이로 인해 태국인들의 수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죠. 현재 태국 현지 언론에서는 한국과의 협력을 계속했더라면 이라는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실제로 같은 시기에 한국과 협력을 시작한 베트남은 고속철도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죠. 그때 마이클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이런 상황을 태국 정부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태국 정부는 초기 과정의 어려움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외국 투자자들의 시각은 다릅니다. 스크린에는 글로벌 투자 동향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태국으로 향하던 투자 자금들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주변국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것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투자자들은 태국의 불안정한 정책을 우려하고 있어요. 어떤 전문가는 이를 신뢰의 위기라고 부르더군요. 한번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국가 간의 협력은 단순한 계약 이상의 것, 바로 신뢰를 기반으로 한 약속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현재 태국의 현실입니다.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자 강의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방콕 도심의 대규모 시위 현장이었죠.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경제 위기가 심화되면서 태국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특히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죠. 스크린에는 충격적인 수치들이 나타났어요. 청년 실업률 28%,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2.1%, 외국인 투자 감소율 45%, 모든 지표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시위대의 구호를 보시죠. 영상이 재생되었어요. 수많은 시위대가 외치고 있었죠. 패통탄 친나와 총리는 물러나라. 우리의 미래를 돌려달라. 한국 기업들이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교수님은 영상을 잠시 멈추셨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시위대의 마지막 구호입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반한 감정을 내세우던 태국인들이 이제는 한국 기업들의 철수를 정부의 가장 큰 실책으로 지적하고 있어요. 저는 그 순간 수파 차이가 떠올랐어요. 그녀는 화를 삼키며 부들부들 떨고 있었죠. 실제로 한국 기업들이 떠난 자리는 큰 공백으로 남았습니다. 베트남에서는 현대건설이 호치민 하노이 고속철도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인도네시아에서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자카르타 스마트시티 개발의 핵심 파트너가 되었죠. 교수님은 지도를 보여주셨어요. 동남아시아 각국의 경제 성장률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베트남 7.2%, 인도네시아 6.8%, 말레이시아 5.9%, 반면 태국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극명한 차이가
국민들의 분노를 더욱 키웠죠. 다음 슬라이드에는 더 최근의 시위 현장이 나왔어요. 젊은이들이 들고 있는 피켓에는 한글로도 메시지가 쓰여 있었죠. 한국 기업들에게 사과합니다. 돌아와 주세요. 패통탄 친나와 정부는 사태를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국민들의 신뢰는 완전히 바닥났죠. 정부가 내놓은 새로운 경제 정책들도 더 이상 믿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에 나타난 패통탄 친나와 총리의 최근 기자회견 장면을 가리키셨어요. 특히 결정적이었던 건 그의 최근 발언이었습니다. 경제 위기 속에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고수하며 나의 몸에는 중국의 피가 흐르고 있다. 우리는 운명 공동체라고 발언했죠. 이 말은 태국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어요. 스크린에는 그의 발언 이후 더욱 격렬해진 시위 현장이 비춰졌습니다. 태국 국민들은 자국 총리가 국익보다 혈연 관계를 내세우며 중국과의 관계를 고수하는 것에 크게 실망했어요. 특히 중국과의 협력 프로젝트들이 모두 실패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나온 이 발언은 그가 얼마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죠. 교수님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이후 패통탄 친나와 정부는 새로운 경제 정책을 내놓았지만 이미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후였습니다. 중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그의 고집은 태국 경제를 더욱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었죠. 한국 기업들이 진출한 국가들의 변화를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베트남의 경우 현대건설이 주도하는 하노이 호치민 고속철도 프로젝트는 예정보다 6개월 앞서 진행되고 있어요. 베트남 정부는 한국 기업들을 위해 특별경제구역을 만들고 법인세 감면과 같은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했죠. 그 결과 삼성전자는 베트남을 글로벌 생산 거점으로 삼았고 현재 스마트폰 생산량의 60%를 베트남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변화는 더욱 극적이에요. 자카르타 인근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는 삼성 엔지니어링의 기술력으로 아세안 최고의 미래도시로 주목받고 있죠. 특히 한국의 스마트 교통 시스템을 도입한 후 자카르타의 만성적인 교통 체증이 40%가량 감소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말레이시아예요. 태국에서 철수한 두산그룹이 쿠알라룸푸르의 신재생 에너지 단지 조성을 맡았는데 현재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의 그린 에너지 허브로 성장했죠.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를 한말레이 협력의 상징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미 새로운 터전에 안착했어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 기업들에게 파격적인 지원과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제공하고 있죠. 이미 떠난 기업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끄시고 교실의 불을 환하게 켜셨어요. 자,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태국이 한국과의 협력을 유지했다면 지금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제니퍼가 먼저 손을 들었어요. 한국의 기술력과 경험이 있었다면 지금쯤 방콕 치앙마이 고속철도는 완공되어 있었을 거예요. 송도나 세종시처럼 스마트시티도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겠죠. 베트남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같은 시기에 한국과 협력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가 되었잖아요. 태국도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저도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제가 작년에 본 태국의 모습은 정말 희망적이었어요. 한국 기업들과 함께 일하며 기술을 배우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이 많았고 도시는 발전의 에너지로 가득했죠. 하지만 정부의 잘못된 판단 하나로 모든 것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오늘 매우 중요한 사례를 공부했어요. 국가의 발전은 단순히 누가 더 빠르고 저렴하게 일을 해내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 기술 이전과 교육, 그리고 장기적인 비전이 필요한 거죠.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신 듯 했어요. 역사는 때때로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항상 국민들의 몫이 되죠. 오늘 우리가 본 태국의 사례는
국가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입니다. 마지막 종소리가 울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죠. 모두가 오늘 배운 교훈을 곱씹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노트북을 천천히 닫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수파 차이가 유독 눈에 띄었죠. 그녀도 언젠가는 오늘의 강의 내용을 이해하게 될까요? 캠퍼스를 걸어 나오는데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어요. 오늘 배운 교훈이 마음 한켠에 무겁게 자리 잡았습니다. 국가의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이 가져오는 결과, 이것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닌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미래가 걸린 문제였던 거죠. 역사의 교훈은 결국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거울이 되어야 하니까요. 이렇게 태국 철도 발전을 도우려던 한국을 뿌리치고 중국으로 넘어간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의 철도 시스템은 저도 한국에 살면서 단 한 번도 불편함을 느낀 적이 없었는데요. 중국과 손을 잡은 태국이 이렇게 몰락하는 모습을 보니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태국은 현재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K문화를 버리자 태국에 큰 경제적 타격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도대체 왜 한국 문화를 태국이 버렸다고 경제적 타격을 입은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올리비아 벤슨입니다. 저는 미국 뉴욕타임스의 국제부 특파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주로 아시아 지역의 문화 현상과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기사를 쓰죠. 한국의 대중문화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과정을 꾸준히 취재해 왔는데 최근 들려오는 소식은 꽤나 충격적이었습니다. 태국에서 한류 콘텐츠 퇴출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동료 기자의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반신반의했어요. 태국은 K-팝의 가장 열렬한 팬덤이 있는 나라 중 하나였으니까요. 특히 블랙핑크의 리사가 태국 출신이라는 점에서 태국 내 K-팝 인기는 국가적 자부심과도 연결되어 있었죠. 그런 나라에서 한류 퇴출 운동이라니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태국으로 향하게 되고 비행기가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제 가슴은 묘한 긴장감으로 뛰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방콕의 스카이라인이 저를 반겼습니다. 습한 공기가 기내로 스며들었죠. 승객 여러분,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오후 2시 17분입니다. 승무원의 안내방송을 들으며 가방에서 기자 수첩을 꺼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번 취재의 핵심 질문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태국 내 한류 퇴출 운동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블랙핑크 리사에 대한 태국 내 인식 변화는 무엇인가? 이 현상이 태국 경제와 문화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 연예기획사들의 태국 시장 전략 변화는? 수첩을 덮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요즘 태국에서 한류 콘텐츠 퇴출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는데 실제로 얼마나 심각할까요?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 심사대를 향해 걸으면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예전에 방문했을 때는 공항 곳곳에 K-팝 스타들의 광고판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자리에 태국 로컬 브랜드나 일본, 중국 연예인들의 얼굴이 대신하고 있었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무언가 큰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죠. 입국 심사를 마치고 수화물을 찾은 후 공항 로비로 나왔습니다. 그곳에서 제 오랜 친구이자 이번 취재의 중요한 안내자가 될 앨리슨을 만나기로 했어요. 저희는 대학 시절 룸메이트였는데 그녀는 한국학을 전공한 후 태국으로 건너와 K-팝과 한류 문화 연구를 진행하는 학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로비에서 기다리는 동안 휴대폰을 켜자 앨리슨에게서 온 메시지가 보였어요. 올리비아, 나 지금 공항 주차장에 있어. 10분 후에 도착할 거야. 공항 밖으로 나가자 앨리슨의 차가 보였습니다. 그녀가 창문을 내리고 손을 흔들었어요. 올리비아, 여기야. 앨리슨을 만나는 순간 제 취재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예전과 같이 밝았지만
눈빛에는 뭔가 무거운 것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최근 급변하는 태국의 한류 관련 상황이 그녀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나 봅니다. 차에 짐을 싣고 조수석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태국 내 한류 상황, 정말 우리가 들은 것만큼 심각한 거야? 앨리스는 한숨을 쉬며 시동을 걸었습니다. 직접 보여줄게.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심각해. 특히 한국에서 꿈을 키우던 태국 아이들에게는 더더욱. 그녀는 원래 태국 내 K-팝의 성장과 글로벌 확산을 연구했지만 최근에는 문화 갈등과 민족주의의 부상이라는 주제로 방향을 전환했다고 했어요. 연구자로서 흥미로운 변화이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 내가 좋아하던 문화가 이렇게 배척당하는 걸 보니까. 앨리슨, 태국에서 K-팝 보이콧이 정말 그렇게 심각해진 거야? 그녀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도 들었겠지만 태국에서 K-팝 보이콧이 심각해졌어. 처음에는 소규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움직임이었는데 이제는 주류 미디어에서도 다루고 있어. 심지어 일부 정치인들까지 가세하고 있다니까. 시내의 작은 카페에 도착했을 때 저는 여전히 현실감이 없었어요. 태국은 제가 알기로 K-팝을 가장 열정적으로 소비하는 국가 중 하나였으니까요. 태국은 원래 K-팝을 가장 좋아하는 나라 중 하나였잖아. 블랙핑크의 리사도 태국 출신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야? 카페 안으로 들어서며 물었습니다. 앨리스는 우리가 앉을 자리를 가리키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아이러니하지. 리사 덕분에 K-팝이 더 사랑받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리사조차 공격받고 있어. 벽에는 아직도 몇몇 한국 아이돌 포스터가 남아 있었지만 대부분은 다른 포스터들로 대체되어 있었습니다. 주문한 커피가 나오고 앨리스는 휴대폰을 꺼내 최근 태국 소셜미디어와 뉴스 사이트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이거 봐, 올리비아. 화면에는 충격적인 헤드라인들이 가득했습니다. 리사는 태국인이 아니다. 극단적인 반한 감정, 리사를 향한 비난 확산. 태국 온라인 커뮤니티, 리사는 한국 문화에 너무 동화됐다며 비판. 한류 콘텐츠 퇴출 운동, 태국 내 한국 음악 드라마 보이콧 요구. 스크롤을 내리자 리사의 사진에 X표가 그려진 이미지들과 악성 댓글들이 이어졌어요. 저는 믿기지 않아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아니, 리사는 태국인인데 왜 이런 공격을 받는 거야?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앨리스는 한숨을 내쉬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일부 극단적인 단체에서 리사는 태국보다는 한국을 더 사랑한다면서 비난하는 거야. 심지어 그녀가 한국 기업 광고를 찍은 것도 문제 삼고 있어. 태국 브랜드는 홍보하지 않으면서 한국 브랜드만 홍보한다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주장이지만 그게 지금 퍼지고 있는 논리야.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는 국제문화 흐름을 다루는 기자로서 이런 현상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급격하게 바뀌는 경우는 드물었어요. 그럼 리사는 현재 태국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거야? 실제로. 앨리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국 내 방송국들이 블랙핑크 노래를 덜 틀고 리사가 출연하는 광고도 줄어들고 있어. 일부 대형 쇼핑몰에서는 블랙핑크 관련 제품 판매를 중단했다고 해. 상황이 꽤 심각해져 가고 있어. 앨리스는 자신의 태블릿을 꺼내 더 많은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그곳에는 태국 내 K-팝 팬클럽 활동 통계와 한국 드라마 시청률 변화, 한류 관련 상품 판매량 감소 등이 그래프로 정리되어 있었죠. 내가 연구 목적으로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데 보다시피 모든 지표가 하락세야. 3개월 전부터 시작된 급격한 변화지. 특히 젊은 세대에서 한류 콘텐츠 소비가 눈에 띄게 줄었어. 태블릿을 넘기자 태국 내 한류 팬들의 인터뷰 영상이 나왔습니다. 10대 소녀는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K-팝 포스터를 학교에 가져갔다가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어요. 이제는 K-팝 팬이라는 걸 숨겨야 해요. 다음 영상에서는 20대 여성이 앨리슨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한국 아이돌 댄스 커버 영상을 올렸는데 요즘에는 악성 댓글이 너무 많이 달려요. 태국을 배신했다. 한국의 앞잡이라는 식의 댓글들이요. 그래서 이제는 태국 아이돌 커버만 올리고 있어요. 영상을 끄며 앨리슨이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문화 트렌드 변화가 아니라 정치적 맥락이 있는 현상이야. 태국 내 일부 정치 세력이 민족주의 감정을 자극하면서 한류를 표적으로 삼고 있어. 그리고 이게 실제로 사람들의 일상과 꿈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저는 앨리슨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앨리슨,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상황이 악화된 거야? 태국과 한국의 관계가 갑자기 나빠진 이유가 있을 텐데. 앨리슨은 주변을 한번 둘러본 후 목소리를 낮췄어요. 사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몇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한국에서 각종 범죄에 연루되는 사건이 연달아 터졌거든. 불법 약 밀반입부터 불법 도박장 운영, 심지어 대규모 보이스피싱 조직까지 한국 언론에서 연일 보도되었어. 저는 놀라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한 거야? 한국 정부는 태국인들을 상대로 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했어. 관광비자 발급 요건도 까다로워졌고 태국인 특별 검문도 늘었다고 해. 물론 범죄자들을 잡기 위한 조치였지만 앨리스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 사실이 태국 SNS에 퍼지면서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났어. 한국이 태국 사람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한다. 태국인 차별이다라는 식의 글들이 급속도로 퍼졌지. 그러면서 한국 불매운동이 시작된 거야.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 정부의 선택은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해. 문제는 그걸 태국 미디어가 과장해서 보도한 거지. 그럼 태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했어? 그게 더 큰 문제였어. 패통탄 친나와 총리는 초기에 이 문제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거든. 불법 체류자를 막지 못하고 한국 정부와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어. 태국 내 일부 전문가들은 오히려 패통탄 정부를 비판하고 있어. 불법 체류자 문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 외교적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지. 앨리스는 태블릿에 화면을 넘기며 한 전문가의 칼럼을 보여줬어요. 보다시피 모든 태국인이 한국을 무조건 비난하는 건 아니야. 이성적인 사람들은 불법 체류나 범죄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있어. 하지만 SNS에서는 극단적인 목소리가 더 크게 퍼지는 법이지. 그럼 이런 반항 감정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직접 보여줄 수 있어? 제가 물었어요. 앨리스는 커피잔을 비우고 일어섰습니다. 지금부터 방콕 중심가로 가자. 직접 눈으로 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카페를 나와 앨리슨의 차에 다시 탔습니다. 도심으로 향하는 동안 앨리슨은 태국 내 한류 비즈니스 상황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사실 태국은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동남아시아 최대 시장이었어. 드라마 판권, 콘서트, 팬미팅, 화장품, 식품까지 연간 수십억 바트 규모의 시장이었지. 방콕 시내의 대형 쇼핑몰 앞에 차를 세웠어요. 시암 파라곤이라는 이 쇼핑몰은 예전에 제가 방문했을 때 한국 드라마와 K-팝 스타들의 포스터로 가득했던 곳이었죠. 여기가 태국 내 한류 콘텐츠의 메카였어. 기억나?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여기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광고가 있었어. 그런데 지금은 사라졌지. 3층으로 올라가자 예전에 한국 아이돌 상품을 판매하던 매장들이 대부분 문을 닫았거나 다른 콘텐츠 상품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기 봐. 작년까지만 해도 항상 사람들로 북적이던 K-팝 샵이야. 지금은. 앨리슨이 한숨을 쉬었어요. 빈 매장 앞에는 임대 가능 표지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옆 매장은 일본 애니메이션 상품을 판매하는 곳으로 바뀌어 있었고 그 맞은편에는 중국 드라마 포스터가 걸린 카페가 새로 생겼어요. 매장을 돌아보며 저는 의아했어요. 태국 정부가 직접 한류 콘텐츠를 금지한 건 아니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거야? 앨리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하지만 반한 감정을 부추기는 세력들이 OTT 플랫폼에 한국 콘텐츠를 줄이도록 압력을 넣고 있어. 넷플릭스 태국 버전을 열어보면 한국 드라마가 메인 페이지에서 거의 사라졌어. 태국 방송국들도 한국 예능 프로그램 방영을 중단했고, 스마트폰을 꺼내 넷플릭스 앱을 열어보니 정말 한국 콘텐츠가 예전처럼 추천되지 않고 있었어요. 대신 일본, 중국, 태국 로컬 콘텐츠가 전면에 배치되어 있었죠. 와, 이렇게 알고리즘까지 바뀌었어. 한국 드라마를 검색해도 나오긴 하지만 주요 페이지에서는 의도적으로 노출을 줄이고 있는 거지. 저는 메모하며 중얼거렸어요. 그러면 태국의 경제도 타격을 받겠네. 앨리스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렇지. 한국 콘텐츠 사업이 태국에서 얼마나 큰데. 이 기조가 계속되면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해. 실제로 한국 화장품 브랜드들의 매출이 30% 이상 감소했다는 보고가 있어. 한국 식품점들도 매출이 급감하고 있고. 그때 갑자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다가갔어요. 푸드코트 한켠에서 몇몇 10대들이 언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한 그룹은 한국 아이돌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다른 그룹은 그들을 둘러싸고 뭔가 비난하는 듯 했어요. 몇몇 쇼핑객들이 그들을 말리려 했지만 감정이 격해져 보였습니다. 저건 뭐야? 제가 물었어요. 앨리스는 한숨을 쉬었어요. 태국 내 K-팝 팬덤의 갈등이야. 요즘 자주 벌어지는 일이지. K-팝을 여전히 사랑하는 팬들과 반한 감정을 가진 사람들 간의 충돌이야. 이제는 한국 아이돌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괴롭힘을 당할 수 있어. 경비원들이 와서 상황을 통제하자 저희는 다시 이동했어요. 5층에 있는 대형 전자제품 매장에 들어가자 대형 TV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그 화면들에서는 태국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잠깐만 저거 봐. 앨리슨이 가리켰어요. TV 화면에는 태국 문화부 한국 콘텐츠 방송 비율 제한 검토 중이라는 자막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부까지 직접 나서려는 거야?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문화부에서 외국 콘텐츠 비율 조정이라는 명목으로 한국 콘텐츠를 겨냥한 정책을 준비 중이라는 소문이 있어. 이미 몇몇 공영방송에서는 한국 프로그램 편성을 자체적으로 줄이고 있고, 저는 태국 취재를 하면서 이런 급격한 문화적 변화를 본 적이 없었어요. 메모장에 빠르게 메모를 했습니다. 이게 다 불법 체류자 문제에서 시작된 거라니 믿기 힘들다. 앨리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사실 이건 단순한 문화 갈등이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요소가 복잡하게 얽힌 문제야. 태국 내 일부 정치 세력은 이런 반한 감정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이용하고 있어. 경제적 손실은 얼마나 될 것 같아? 제가 물었어요. 앨리스는 휴대폰을 꺼내 그래프를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연구를 위해 대략적인 추산을 해봤는데 태국 내 한류 관련 산업의 매출이 약 40~50% 감소했어. 연간 50억 바트 약 1억 5천만 달러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돼. 특히 K-팝 콘서트, 팬미팅, 관련 상품 판매 등이 급감했지. 태국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시기에 이런 손실은 분명 큰 타격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어디로 가볼까? 제가 물었습니다. 앨리스는 시계를 확인했어요. 지금부터는 더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가야 해. 한국에서 꿈을 키우다가 최근에 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연습생을 말이야. 그녀의 이야기가 이 모든 상황의 인간적인 면을 보여줄 거야. 앨리스는 방콕 외곽의 한 아파트 단지로 차를 몰았어요. 조용한 주택가를 지나 작은 단지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여기서 누굴 만나는 거야? 나린이라고 해. 얼마 전까지 서울에서 대형 기획사 연습생으로 있다가 태국으로 돌아온 친구야. 집으로 들어가기 전 앨리슨이 저에게 말했어요. 올리비아, 나린은 아직 상처가 깊어. 인터뷰하듯 질문하기보다는 친구처럼 대해줬으면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가 도착하자 문을 연 것은 또래 친구들과 달리 생기가 없어 보이는 18세 소녀였어요. 눈가에는 피곤함이 깃들어 있었죠. 앨리슨이 나린을 소개해 주었어요. 우리는 작은 거실에 앉았고 나린의 어머니가 차를 내왔습니다. 나린, 괜찮다면 올리비아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겠니? 앨리슨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나린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14살 때부터 한국에서 K-팝 연습생으로 지냈어요. 4년 동안 한국에서 살면서 데뷔만을 바라보고 달려왔죠. 저는 한국의 대형 기획사에서 태국 출신 연습생들이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직접 당사자를 만나니 더욱 가슴이 아팠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계약이 해지된 거야?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나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일주일 전이었어요. 사무실에 불려갔는데 회사 대표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죄송합니다. 현재 태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태국 출신 연습생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저는 모든 걸 포기하고 한국에서 꿈을 위해 달려왔어요. 가족, 친구, 학교 다 포기하고 한국에서 하루 15시간씩 연습했는데 앨리슨이 나린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상황이 너무 어려워졌어. 태국 출신 아이돌을 데뷔시키면 한국 팬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고 태국에서도 활동이 어려울 거야. 결국 나린은 눈물을 흘리며 한국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녀뿐만이 아니었어요. 같은 기획사의 태국 출신 연습생 3명과 다른 기획사에 있던 태국 친구들 5명도 모두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고 했어요. 한국에 있던 태국 출신 연습생들 대부분이 계약 해지를 당했거나 스스로 떠나야 했어요. 우리끼리 단체 채팅방이 있는데 다들 비슷한 상황이에요. 나린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한국에서 연습생 생활을 하며 찍은 사진들, 같이 연습하던 친구들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이었습니다. 태국으로 돌아오니 어때? 제가 물었어요. 나린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더 힘들어요. 한국에서 쫓겨났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학교 친구들이나 이웃들이 이상한 시선으로 봐요. 일부는 배신자라고 부르기도 해요. K-팝에 빠져 태국을 버리더니 이제 와서 돌아왔냐는 식으로요. 나린의 어머니가 말을 이어받았어요. SNS에서는 더 심해요. 한국에서 버림받은 태국 연습생들이라는 해시태그가 유행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조롱하는 댓글들이 너무 많아요. 앨리슨이 한숨을 쉬었어요. 태국 내에서도 따돌림을 당하거나 환영받지 못하는 상황이 많아요. 이 아이들은 양쪽에서 다 상처를 받고 있는 거죠.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어? 제가 나린에게 물었어요. 매일 연습실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태국 기획사에 들어가려고요. 하지만 쉽지 않아요. 한국에서 연습생이었다는 이력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어요. 나린은 자신의 노트북을 열어 유튜브 채널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요즘은 유튜브에 댄스 커버 영상을 올리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악성 댓글이 많아요. 한국 노래만 부르지 말고 태국 노래를 불러라. 한국으로 돌아가라. 그녀의 채널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천 명의 구독자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구독자가 급감했다고 해요. 일부 친구들은 다른 나라로 떠나려고 준비 중이에요. 일본이나 베트남, 필리핀 같은 곳으로요. 거기서 다시 K-팝 스타일의 가수를 목표로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하지만 한국처럼 체계적인 시스템이 없어서 쉽지 않아요. 게다가 한국에서 버림받은 연습생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니 더 어렵죠. 나린의 방으로 이동하자 벽에는 여전히 K-팝 아이돌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방 한편에는 작은 연습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고 거울 앞에서 매일 춤을 연습한다고 했습니다. 제 꿈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비록 태국에서 K-팝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비난받더라도 제가 좋아하는 음악과 춤을 계속할 거예요. 하지만 그녀의 말과 달리 눈빛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깃들어 있었어요. 4년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상황에서 앞으로의 길이 보이지 않는 듯 했습니다. 나린의 집을 나온 저는 앨리슨과 함께 차로 돌아왔어요. 저는 그녀의 이야기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앨리슨, 나린 같은 연습생들의 이야기가 태국 사회에 알려지고 있어. 앨리슨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최근 태국 언론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어. 특히 대형 기획사들이 태국 출신 연습생들을 대거 계약 해지했다는 뉴스가 큰 화제가 됐지. 태국 대중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어. 앨리스는 태블릿을 켜서 태국 뉴스 사이트와 SNS 반응들을 보여줬어요. 태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나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류를 보이콧한다고 해서 태국 가수들까지 피해를 봐야 해. 태국 연습생들은 무슨 죄야? 이런 정책은 너무 어리석다. 결국 K-팝 산업이 태국을 버린 거야. 우리도 이제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 일부 태국 국민들은 정부의 한류 퇴출 정책이 오히려 자국의 인재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이제 태국 고유의 문화 산업을 발전시킬 기회라며 환영하는 목소리도 있었죠. 이 갈등으로 태국 경제는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어? 제가 물었어요. 앨리스는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심각해. 한국 기업들이 태국 투자를 줄이고 있고 관광객도 크게 감소했어. 특히 K-팝 행사나 한류 콘서트를 보러 오던 아시아 전역의 관광객들이 급감했지. 호텔, 식당, 쇼핑몰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어. 태국 경제부 발표에 따르면 한류 관련 산업 축소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약 80억 바트 약 1억 5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어요. 태국 내 한국 기업들의 투자 철회와 한류 관광객 감소가 주요 원인이었죠. 더 심각한 건 장기적 영향이야. 한류를 통해 태국 문화도 세계에 알려지는 시너지 효과가 있었는데 그것도 사라지고 있어. 취재를 마치고 방콕을 떠나기 전 앨리스는 말했어요. 결국 불법 체류자 문제로 시작된 작은 갈등이 이렇게 큰 문화적, 경제적 충돌로 번졌어. 태국은 한국을 버림으로써 자국 경제와 젊은이들의 꿈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어. 이런 문화적 단절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지금 당장 피해를 보는 건 나린 같은 젊은이들이야. 비행기 안에서 취재 노트를 정리하며 저는 한 가지 명확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치적 갈등이 문화와 경제를 훼손할 때 가장 큰 피해자는 항상 꿈을 품은 젊은이들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K-문화가 사라지자 태국에 생기는 경제적 타격을 다룬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의 문화 자체가 한 나라의 경제력을 흔들 만큼 영향력 있다는 사실에 놀랐고 일부 정치인들은 이로 인해 이득을 얻기 위한 행동이라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